빅 이벤트 앞두고 있는 시작입니다. 시작에 대한 궁금증이 커질 수밖에 없는 지금 이 구간인데요. 특별 대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위원과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대는 처음 인사를 드립니다. 네, 오후 시간대는 처음이네요. 네. 앞으로 자주 뵙는 걸로 하면서 네. 저희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FOMC에 대한 이야기로 저희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가장 궁금하실 부분이 여기에 있을 것 같아요. 연구위원님이 쓰신 글들을 봐도 핵심 이벤트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던데 최근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에 따라서 증시 방향성 하반기 쭉 봤을 때 많이 달라지게 될까요? 예, 저도 9월 FOMC가 사실상의 이제 올해 남은 기간 동안의 주식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큰 이벤트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이제 관건은 이거 같아요. 이번에 금리를 동결하는 거, 이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이제 11월 달 이후의 경로를 어떤 식으로 제시하느냐가 큰 관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거를 파월 의장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 11월에 금리 인상할 거야, 너네 조심해, 대비해, 이렇게 이야기는 안 할 것 같고, 점도표라든가 아니면은 실업률 전망치 혹은 경제성장률 전망치, 이러한 전망치에 대한 변화를 통해서 향후 금리 그 경로를 둘러싸고 시장에 시그널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왜 이거를 주목해야 되냐면은 지난번 8월 말 잭슨홀 미팅 때 저희가 파월 의장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핵심적인 것 중 하나가 추세 이상의 성장이 계속되면은 이거는 추가 긴축을 타당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9월달 증시 보시면은 지표가 안 나오면은 증시가 환호하고 잘 나오면 증시가 위축되고 이러한 분위기였잖아요. 이번에도 과연 9월 FOMC 때 경제 전망치를 상향하거나 혹은 실업률 전망치를 6월달에 비해서 하향을 하게 된다면은 이거는 추세상의 성장을 연준이 인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11월달 금리 인상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경우에는 증시가 조금 피곤해질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장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매파적인 시그널을 안 보낼 거다. 그냥 쉽게 말해서 11월 달 금리 인상이 쉽지 않다는 식의 얘기도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좋은 거를 좋은 걸로 지금 소화할 수가 없는 시장 분위기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그럼 물가는 지금 어떻게 변수로 작용할지가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가가 유가에 의해서 변수가 되는데 또 이 변화한 물가 수준을 시장이 또 어떻게 해석할까도 조금 헷갈리는데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유가 지금 불편한 게 그 인플레이션을 좀 자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조금 전에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 국제유가 시세를 보니까 WTI 기준으로 90달러대에서 계속 머물고 있더라고요. 유가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시장의 심리 자체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로는 유가가 올라가면은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은 연준이 이거를 불편해합니다. 그렇게 되면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리스크가 더 발생하게 되죠. 이 두 가지 경로가 지금 국제유가의 상승세를 둘러싼 쟁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도 역시나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지금은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유가가 포함된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을 볼 때가 아니라 유가 제외하고 식료품 제외하고 코어 혹은 주거비까지 제외한 슈퍼코어 물가를 주목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 두 가지 물가, 코어 종류의 물가들은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볼 수 있는 거, 두 번째로는 유가가 올라가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한다라고 했잖아요.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은 10년물 금리나 여러 가지 시장 금리를 상승시키는 재료인데, 최근에 흥미로운 현상 중 하나가 유가는 올라가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은 내려가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국제유가를 밀어 올리는 압력은 공급이나 투기적인 자금들, 이 두 개 측면에서 밀어 올리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수요단에서의 압력이 약화되고 있으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지금 국제유가 90불 넘는 거 지금 여러모로 좀 걱정되는 숫자이긴 하지만 9월달 혹은 10월달 내내 90달러 이상이 계속 머물러 있지 않는 이상은 연준이나 우리 주식시장 투자자들이나 큰 문제는 안 될 거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수요단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가장 봐야 될 쪽은 중국 쪽이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중국에서의 흐름을 어떻게 저희가 추적하면서 핵심을 봐야 되는 자리일까요? 네, 중국은 요즘에 지금 보기에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그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산업 생산이나 소매 판매 굉장히 잘 나오긴 했는데,
이거는 시장이 눈높이가 워낙 낮아져 있기 때문에 나온 거지 전체적인 베이스나 기저의 흐름을 보면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성장률이나 회복세는 안 나올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너무 많은 기대도 그렇다고 너무 많은 비관론도 가져가지 말고 중립적인 수준에서만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는 중국발 수요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저희가 올해 초 생각해 보시면은 올해 초에 중국 뭐 리오프닝 한다 했을 때 막 전 세계 인플레이션 다 끌어올린다 이랬었는데 맞아요. 정반대의 경로로 갔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경험들을 저희가 반면교사 삼아서 이번 중국의 증시 흐름이나 경기에 좀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것도 궁금해요. 뭐 중국이 살아나면서 수요가 늘어난다는 측면도 볼 수가 있지만 인위적으로 중국의 국가의 특성상 네. 정부가 돈을 많이 풀면서 투자를 확대하면서 여기에서 끌고 올 수 있는 효과, 여기에다 끌어당길 수 있는 수요와 투자도 있기 때문에 이쪽 면은 어떻게 봐야 될지도 그렇죠. 궁금해요. 이게 중국 그래서 그냥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말자라는 것도 아. 바로 이러한 시각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일 수가 있지만 예전에 중국의 지표가 이렇게 서프라이즈 나오고 말씀하신 대로 투자 같은 걸 많이 하면은 한국 증시도 덩달아 오르는 경향이 강했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는 만큼 그러한 상태는 아닐 거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최근의 시장 분위기 속에 여러 쪽이 있지만 경기 네. 민감주 가운데 철강 쪽은 중국에 대한 기대도 살짝 하면서 올라온 그렇죠. 경향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기회가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기대치를 낮춰야 된다고 봐야 돼요? 여기? 철강은 지금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섹터별로 다르다. 그렇죠. 철강 내에서도 2차 전지가 포함된 철강주들은 중국이랑 무관하게 그동안 계속 올라갔었잖아요. 포스코 같은 예. 애. 반면 이제 고려인이나 다른 쪽들은 거기에 대한 수혜를 못 봤었는데 오히려 지금 만약에 중국 쪽에 대해서 내가 베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후자 쪽에 좀 베팅을 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무조건 중국만을 바라보면서 여기에다 모멘텀이 있으면 폭발적인 신세가 그쵸. 났던 과거와는 다르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의 큰 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금 지수를 봤을 때 FOMC를 앞두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방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지 그러면은 저희가 어떻게 결과 전후로 했을 때의 지수를 바라보면서 시장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지금은 그 지수보다는 종목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9월 FOMC를 둘러싸고 조금 불안한 측면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또 과거의 숫자, 통계 패턴 적용하기 되게 좋아하는 게 시장 참여자들이잖아요. 네. 과거 10년 동안의 그 9월 FOMC 이후에 코스피의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은 일주일 동안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대부분 다 빠졌어요. 그러면 그 비슷한 패턴을 또 답습할 수도 있다. 그쵸, 답습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아. FOMC 전에 있다라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러한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 심리가 지수 상단을 막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대신에 종목으로 계속 해볼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신규 악재들은 지금 잘 보이지 않습니다. 뭐 연준의 긴축, 인플레이션, 중국의 문제 다 저희가 뭐 작년부터 내내 경험했던 그런 악재들이잖아요. 네. 새로운 악재가 없다라는 거는 하단을 지켜줄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수 코스피가 됐건 코스닥이 됐건 하단이 안 깨진다라는 믿음들이 강화된 상태면은 종목단에서는 충분히 기회들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FOMC에 대해서 방향성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요거 네. 하나 더 궁금한 게 네. 시기상으로 그 다음엔 또 관망세가 나타날 만한 게 저희가 긴 연휴를 앞두고 그쵸. 있다라는 점이니까 이 점도 또 다른 변수로 저희가 대비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왜냐하면 연휴 전에 어느 정도 이제 포지션 비워놓고 가는 게 맞아요. 마음 편할 수 네. 있는데 이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에서 호재 빵빵 터져버리면은 놓치는 거잖아요. 포지션 비운 거 놓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FOMC 중요하고 불확실성도 상존하지만 새로운 악재들은 지금 등장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정말 연휴 전에 불안해가지고 시장을 떠나고 싶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환매하자, 조금만 비중만 현금 만들어 놓자. 혹시 연휴 기간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그 호재성 업사이드 리스크에 대비해서 주식 비중 어느 정도 들고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기대감을 살짝은 안고 연휴를 보내도 된다라는 힌트를 뭐 주신 것 저는 같은데. 지금 그럼 오히려 지금 9월 달까지는 조금 시장이 지금 재미없고 고생하는 장세이긴 한데 오히려 10월 달 이후로는 시장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 시도하면서 긍정적인 주가 흐름 연출하지 않을까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궁금해요. 종목별 장세 종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종목이라고 해도 요즘은 헷갈리더라고요.
지난주 후반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이제 반도체 시동거나라는 생각을 하셨을 그쵸. 텐데 네. 그전에는 테마단이 너무 들썩였고요. 네네. 지금은 어떻게 봐야 돼요? 오늘만 하더라도 테마주 강한 쪽이 몇 번이나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이 네. 순환매를 테마단에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묵직하게 종목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 건지 어떤 쪽의 전략을 진짜 지금은 소개해 주세요? 약간 좀 꾼들의 영역으로 보시면 네. 될 것 같죠. 아침에 예 올랐다 또 오후 때는 딴에 오르고 맞아요. 이러한 상태니까 저는 여기서 그냥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업이 아닌 이상 수시로 시장을 지켜보지 않는 이상 하나의 테마, 하나의 업종만 잡고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업종도 보면은 반도체 올랐다, 2차전지 올랐다, 바이오 올랐다 이렇게 되고 테마에서도 AI 올랐다, 로봇 올랐다 번갈아가면서 올라가잖아요. 하나만 잡고 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뭘 잡고 가냐 저에게 물어보신다면은 어제 뭐 그 TSMC 발로 지금 반도체 주가 주가 조정을 받고 있긴 한데 반도체 쪽으로 비중 실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 테마단에서는 저는 뭐 AI가 가장 지금 유망하지 않을까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침 또 반도체 이야기를 해주셔서 반도체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TSMC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지만이라고 해주셔서 그러면은 이 악재는 그렇게 크게 발목을 잡을 만한 뉴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은 걸까요? 이거에 대해서 뉴스 시장 해석이나 월가나 여의도 해석도 좀 그 네. 차이가 나고 있고 그냥 팩트랑 그 앞으로의 정황을 살펴보면은 지금 반도체 메모리 가격 반등 올해 늦어도 4분기에는 예고가 되어 있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신규 HB의 모멘텀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 종합해 봤을 때 또 지난번 8월 수출상으로도 반도체 수출 증감률이 -4 크게 줄여 나갔다라는 거. 전반적으로 지금 반도체 업종을 보면은 여기서 뭐 얼마나 더 나빠지겠냐. 좀 나빠질 이 게 없다.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게 최악은 지나갔다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특히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요즘에 수급이 그렇게 불안한 장세 속에서도 반도체 쪽으로 집중된다라는 점을 같이 투영을 해보면은 지금은 저는 업종 그 반도체 업종 비우고 가기에는 리스크가 크다. 우리 어느 정도는 포트에 계속 편입해가고 가자. 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포인트로 언급을 해주신 단어가 반도체 그리고 또 AI였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최근 많이 오르다가 HBM 쪽에 오늘도 특히 그렇습니다. 사실 TSMC-발 이슈가 HBM에 한정된 이슈가 결코 아닌데 그렇죠. 네. 이쪽이 가장 많이 오늘 흔들림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쪽에서 기회를 보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덜 오른 쪽보다는 계속 빛나는 쪽에서의 조정을 보자라고 반도체 전략은 저희가 정리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리고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도 일단은 가는 애들만 좀 계속 가지 않을까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는 쪽을 계속 보자라는 게 반도체 섹터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를 해보죠. 시기상으로 항상 이때 되면 배당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유난히 더 배당주의 쏠림이 강할 수 있다라는 분석들도 네. 여의도 쪽에서 나오더라고요. 반도체에 대한 비중을 어느 정도 일단 확보를 했다라고 네. 가정을 한다면 배당주에 대한 관심도 저희가 가질 필요가 있을지 올해는 더 특별하게 봐야 될 이유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은행들한테 배당 간섭표 안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이제 주가들이 배당주도 좋았었고 또 그동안에 배당주에 포함된 금융업종이나 뭐 통신업종 이쪽 같은 경우도 워낙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많이 이탈이 된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수급 빈집 효과로 올라가는 것 같고요. 또 앞으로 이제 지금 배당주를 선별할 때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단순히 배당 수익률이 높은 데에만 쫓아다니면 안 된다. 그거는 이미 8월 이후부터 어느 정도 그걸로 주가가 올라온 상태고 네. 이제부터는 배당 수익률이 높은 것보다는 오히려 이익 성장까지 같이 나올 수 있는 뭐 자동차나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 이런 쪽에서 좀 접근하신 걸 좋지 않나. 배당 수익률이 높은 것보다는 배당을 꾸준히 지급할 수 있는 회사, 인상할 수 있는 이러한 업종과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배당 뭐 ETF 쪽을 보는 것보다는 해당 종목으로 배당 포트폴리오를 채우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아니면은 ETF를 투자하실 거면은 단순히 고배당보다는 네. 배당 성장형 ETF도 이런 것들 종류들이 많거든요. 이쪽이 지금 시점에서는 더 적절하지 않나. 배당 수익률이 높은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죠. 네. 주가가 뭐 많이 빠져서 올라가는 건데 그 빠질 만한 이유들이
존재해서 그 현상들이 발생한 걸 수도 있거든요. 배당 투자할 때는 항상 이 리스크를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한 축, 그리고 배당에 대한 이야기도 좀 조언 드렸습니다. 자, 이제 좀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연구위원님 시간이 정말 이렇게 물 흐르듯이 흘러온 네. 것 같아요.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마지막 질문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을 본다면 이제 실적으로 많은 그쵸. 분들이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실적을 본다면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 포인트로 했을 때는 포트에 대한 조정을 언제부터 해야 되는 거에 대한 팁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가장 그 주식시장에서 가장 영원불멸의 테마가 아무래도 실적 아니겠습니까? 맞죠. 네. 그래서 3분기 실적 시즌 이번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이 중요한 거는 내년도에 대한 실적 전망이 변화가 생길 겁니다. 크게. 특히나 지금 올해 우리 지금 코스피 기업들의 23년도 이익 전망이나 24년도 이익 전망 비교해 보면은 24년에 너무 좋아지게 나와요, 전망이. 되게 이게 낙관적일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들이 있는데, 과연 이 많이 벌어져 있는 이 전망치의 차이를 이번 3분기 실적 시즌에서 그 압축시킬 수 있을지, 그게 관건이고, 결국에는 이거를 할 수 있는 거는 반도체 실적에 좀 달려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는 이미 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3분기 실적 개인적으로 기대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분기보다 4분기가 낫다라는 것도 바로 이번에 실적 시즌에 좀 그 개선에 좀 달려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반도체도 최악을 지나갔기 때문에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중국발 모멘텀도 최악은 지나갔다라는 네, 그쵸. 관점에서 괜찮다고 봐도 돼요. 그렇죠. 중국 내에서 뭐 투자 수혜주 이쪽 시클커 말고 네네. 지금 단체 관광 쪽으로는 최근에도 데이터들을 보면은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명동이나 시내 나가봐도 중국 관광이 더 늘어난다라는 점 감안했을 때 중간중간에 중국 그 단체 관광 수혜주들 뭐 면세도 있을 거고 유통도 있을 거고 레저도 있을 거고 한 번씩 모멘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중국 그 관련 소비 테마주들에게 그 포트 일부 비중 실어가는 것도 저는 이번 힘든 장세 좀 잘 극복할 수 있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번에 찍히는 숫자보다도 앞으로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는 컨퍼런스 콜에 대해서도 키를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그리고 중국은 뭐 그때그때 관광 데이터들 네. 볼 수 있으니까 충분히 투자하실 때는 어려움이 좀 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바로 확인을 할 네. 수가 있으니까 반도체도 역시 가격이 있으니까 네. 확인을 하면서 대응해보자라는 팁까지 받아봤습니다. 자, 저희 오늘장 마무리가 되는 과정에 쭉 대화를 이어왔습니다. 막판에 지수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만 체크 한 번 더 해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양대 지수는 좀 쉬어가면서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가 2,570선까지 밀렸습니다. 금요일장에서 2,600선 종가 형성했는데 오늘도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로 하락으로 장중 저점에 가깝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양대 지수 모두에서 외국인과 기관까지 막판에 매도로 돌아서면서 현물 그리고 선물 모두 매도 포지셔닝이 확인이 되는 가운데 선물 쪽에서는 1억 1천 계약의 매도가 찍히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긍정적으로 어떤 파고를 넘기면서 시장 대응해야 될지 팁을 들어봤으니까요. 내일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위원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도 많이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